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한 남자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거대한 제국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에게 밀려나죠. 그리고 대부분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더 큰 제국을 건설해낸 인물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내가 정말 내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정말 형제 같았던 동업자한테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팽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무너지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주인공에게는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이었죠. 효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는 레깅스의 스판덱스, 자동차 타이어 속의 뼈대인 타이어 코드, 심지어 우리가 돈 뽑는 ATM 기기까지 이 모든 게 효성이 만든 세계 1위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을 일으켜 세운 남자 만우 조홍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효성 이야기인데 시작은 삼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경남에 이웃한 두 부잣집 아들, 두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과 강력했던 파트너십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조홍재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이 두 사람은 그냥 사업 파트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 될 기업의 공동 설계자였죠. 지금의 CJ제일제당,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같은 거대한 기업들을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의기투합한 동지였던 거죠. 그런데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치적 격변이 찾아옵니다. 당시 정부는 부정축제 혐의로 재벌 총수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이병철 회장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부사장이었던 조홍재 회장이 이 모든 압박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감옥행을 택합니다. 사실 이때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함께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동업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 의리라는 건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하지만 그 의리의 끝은 정말 씁쓸한 배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거인의 운명과 대한민국 경제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극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조홍재 회장의 회고록을 보면요, 10년 넘게 이어진 동업관계가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그를 불러서 딱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우리 동업 이제 그만둡시다. 문제는 그 다음 자산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홍재 회장은 자신의 초기 투자금과 그간의 기여도가 완전히 묵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몫을 받고 쫓겨났다고 생각했죠. 이때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 이 감정이 그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조홍재 회장은 여러 회고록에 걸쳐서 이 고통스러웠던 결별의 순간을 아주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공식 자서전에는 이 결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할 뿐이죠. 그는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정당한 목보다 훨씬 적은 자산을 가지고 삼성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나왔죠. 그건 바로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이었습니다. 56. 이게 바로 조홍재 회장이 삼성을 떠났을 때의 나이입니다.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1960년대에는요. 이 나이면 그냥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맨손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가 새로 세울 회사를 위해 선택한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과거의 동업자를 향한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전장이 시작된 거죠. 보세요. 삼성은 세계의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홍재 회장이 새로 만든 회사 이름이 뭐냐?
바로 효성입니다. 새벽효, 별성.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바로 금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너희 별 3개보다 내 별 하나가 더 밝게 빛날 거다. 이런 선전포고를 이름에다 그냥 새겨버린 겁니다. 야망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두고 보자 하는 식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산된 전략이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홍재라는 인물의 진짜 천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한 경영학 교과서 같아요. 첫째, 쌀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가 혼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자 이걸 간파하고 재분업에 뛰어듭니다. 둘째, 머지않아 대한민국 경제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부실 기업이었던 한국타이어를 인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와 산업 전반의 혁명을 가져올 신소재, 나일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남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읽어낸 겁니다. 특히 나일론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는 이 시장이 소비재와 산업재 양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내다봤어요. 심지어 국내 의료 수출업체들이 비싼 수입 원사 대신 국산 원사로 갈아탈 거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의 예상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고 1966년에 설립한 이 동양 나일론은 훗날 효성이라는 거대 제국의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사업들을 수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직접 만든 나일론 원사로 타이어의 뼈대인 타이어 코드를 만들어서 자신이 인수한 타이어 회사에 공급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차가 몇 대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는 바퀴 위에서 굴러가게 될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조홍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때쯤 그는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작은 사업을 섬유에서 중공업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재벌가들이 겪는 경영권 분쟁, 이른바 형제의 난과 같은 성장통을 효성 역시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창업주가 나일론에서 미래를 봤던 것처럼 지금의 효성은 과연 배터리 소재 같은 신성장 동력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홍재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핵심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실무는 아랫사람에게 맡기더라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만큼은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바로 이 원칙이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홍재라는 한 남자는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말이 결코 없다는 것을 그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기업, 효성은 과연 이 격변의 21세기에 창업주가 보여줬던 그 무서운 뒷심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을까요?